남편이 쓰러진 지 벌써 6개월. 저는 간병에 지쳐 수척해진 몸으로 고급 요양병원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겹게 숨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여보, 내가 꼭 지켜줄게. 나지막이 속삭일 때였습니다.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며 며느리 지연이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혹여 남편의 안부를 물을까 희망을 가졌지만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생명보험금 말이에요. 수령이는 저로 되어 있죠? 제 몫이 맞죠? 저는 충격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남편이 눈앞에 누워 있는데 며느리는 마치 유산을 정리하듯 보험금부터 묻고 있었던 겁니다. 내 시아버지가 눈앞에 누워 계신데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제 분노에 찬 목소리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머니. 지금 아버님 상황 누가 봐도 이걸로 제 몫부터 챙겨야 저도 살죠. 저는 모멸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와 남편을 돈으로 대하는 듯한 그 잔인함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바라는 건 남편의 쾌유가 아니라 오직 남편의 사망이라는 것을요. 내 남편의 죽음을 기다리는 며느리. 과연 이 돈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요양병원 침대 곁에서 며느리에게 보험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70평생 가장 큰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아이의 냉랭함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후 며느리의 태도는 마치 정교하게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낯설고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저와 남편을 향한 며느리의 모든 행동에는 오직 경제적 부담 회피라는 하나의 목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쓰러지기 전까지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자랑스러운 가장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이 살았고 자식들에게도 물심양면으로 베풀었습니다. 특히 며느리에게는 늘 너그럽고 살갑게 대해주었고 며느리 역시 저에게 싹싹하고 살갑게 굴었으니 저는 정말 우리 집안에 복이 들어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며느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불행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그야말로 저희 가정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며느리는 병원에 오긴 했지만 남편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온 저에게 가장 먼저 돈 이야기만 꺼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슬픔이나 걱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병원비가 하루에 1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이거 보험으로 다 처리 안 되는 거 아시죠? 특실 비용이며 간병인 비용까지 더하면 한 달에 2천만 원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생사 문제가 급한 상황에서 며느리는 오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당연히 함께 걱정하고 해결책을 논의하자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다음 말은 저를 차가운 절벽으로 밀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희도 지금 애들 교육비에 대출금 갚아야 해서 여력이 전혀 없어요. 아버님 사업체는 지금 정리 중이니 당분간 병원비는 어머니가 먼저 전적으로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나중에 형편이 되면 며느리가 내뱉은 그 5글자는 저에게 우리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남편이 살아있는데 며느리는 남편의 사업 정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경제적 부담을 저에게만 전가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모의 병수발은 당연히 자식들이 함께 해야 할 몫이라 여겼던 저의 가치관은 며느리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는 비용조차 아깝다며 제가 직접 간병을 시작했을 때도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 간병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직접 하실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누가 감당해요? 저희는 도울 여력이 없는데.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그 말투에는 빨리 간병 문제를 해결하라, 우리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라는 잔인한 속뜻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남편의 병세보다 자신의 경제적 안정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결국 남편이 평생 일군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퇴직금과 제가 쌈짓돈처럼 모아뒀던 노후 자금까지 모두 합쳐 병원비와 요양원 보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남편의 간병과 요양은 오롯이 저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남편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남편을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에 고급 요양병원에 입소시켰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입소 후 며느리의 행동은 저를 더욱 깊은 불신의 늪으로 빠뜨렸습니다.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도 요양원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거니 어쩔 수 없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명절 때조차 오지 않으면서 대는 변명은 애들 감기나 시댁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해도 며느리는 남편의 상태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짧게 대답하고는 황급히 끊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남편의 치료 과정이나 미세한 상태 변화를 자세히 설명하려 하면 며느리는 네, 알겠어요. 잘 부탁드려요. 라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남편을 단순히 책임 회피를 넘어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단절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며느리에게 남편은 더 이상 사랑하는 시아버지가 아니라 해결해야 할 문제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며느리는 남편이 누워있는 침대 곁에서 보험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남편의 생명보험 수익자 확인까지 마친 후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피어난 저의 불신은 이제 며느리의 탐욕에 대한 통렬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처음부터 이럴 마음을 품고 저희 가정에 들어왔던 걸까요? 저는 며느리의 달라진 태도, 이 불신의 시작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곧 쓰러진 남편을 지키는 마지막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보험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가 품었던 모든 불신이 폭발하며 제 안에 있던 분노가 제 목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제 남편의 목숨을 돈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들으셨듯 며느리는 태어났습니다. 제가 충격으로 숨을 헐떡이는데도 며느리는 남편의 병세나 저의 안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보험금 지급 절차만을 따지듯 물었습니다. 어머니, 보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아버님께서 쓰러지시기 전에 계약자가 저로 되어 있는 특약을 드셨더라고요. 아마 절 위한 배려였겠죠. 그러니 보험금을 수령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서류 절차가 복잡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죠. 미리 준비해야죠. 그 말은 며느리가 남편의 위독함을 기다리고 있다는 섬뜩한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평생 믿고 아꼈던 며느리가 제 남편의 임종을 기다리며 돈 계산을 하고 있다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그렇게 돈으로 보이니? 내가 인간이니? 당장 내 눈앞에서 나가. 저의 격렬한 분노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저를 가르치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차가운 태도에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먹고 살아야죠. 지금 저희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아버님 사업도 무너졌고 저희가 이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건 제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권리예요. 어머니께 간병하라는 부담을 드렸으니 저는 이 돈으로 제 몫을 챙겨야죠. 며느리는 자신의 이기심을 권리로 포장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상황에서 이혼조차 할 수 없는 겉으로만 가족이라는 굴레에 갇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 모든 불행의 책임을 제 남편과 저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몫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살아있는데 남편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요구하는 그 폐륜적인 행위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돈이 중요하면 왜 그동안 병원에 한 번을 안 왔니? 왜 명절에도 오지 않았니? 내가 이 가족을 생각했다면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켰어야지. 며느리는 피식 비웃었습니다. 그 짧은 비웃음 속에는 저와 남편을 향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리요? 도리가 밥 먹여주나요? 도리 따지다가 저희 가족까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어머니께서 아버님 병원비를 모두 처리하신 것처럼 저도 저의 미래를 처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 없으니 어머니는 간섭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70평생 자식에게 이런 모멸감을 느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마치 돈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지켜야 했고 며느리의 탐욕에 굴복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그렇게 돈이 급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가 가져가려는 그 돈이 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돈 욕심만으로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분명 그 이면에는 우리가 모르는 훨씬 더 절박하고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며느리가 보험금을 이렇게까지 빨리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며느리의 말을 곱씹으며 이 모든 불신의 퍼즐을 맞추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법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며느리의 탐욕을 심판하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냉정한 눈빛과 보험금 요구에 저는 일주일 동안 몸살을 앓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휘둘려 평생을 함께한 남편마저 잃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대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그토록 빨리 원하는 데는 단순한 탐욕 이상의 절박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저는 직감했습니다. 저도 살아야죠. 라고 했던 며느리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법적인 재정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사업이 망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지만 저는 남편이 혹시라도 제 노후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오래된 개인 사무실. 몇 달 동안 먼지가 쌓인 그곳에서 저는 남편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서랍 깊은 곳에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면에는 남편의 필체로 비상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대신 여러 장의 은행 서류와 함께 충격적인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사채 상환 독촉장이었습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었습니다. 액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독촉장은 남편 명의가 아닌 바로 며느리 지연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남편 모르게 사채를 썼던 것입니다. 그것도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체를 담보로 잡고 말입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 사업이 급격히 기울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며느리의 이런 배신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남편의 사업을 망가뜨렸고 남편이 쓰러지자 보험금을 하루빨리 수령하여 이 빚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저와 남편에게 경제적 부담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자신의 빚을 숨기고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제 남편이 쓰러진 것이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혹마저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비열한 행동이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요? 저는 분노와 함께 극한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적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 날짜로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손글씨로 쓰인 문서였습니다. 바로 자필 유언장 형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아내 지연에게 남긴다. 대신 아내 지연은 이 집을 담보로 한 모든 대출을 상환하고 어머니 순애의 남은 여생을 책임진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마지막까지 관용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배신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아들의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남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배려를 짓밟고 사채 빚을 위해 보험금마저 가로채려 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에 호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과 남편의 마지막 유언을 가지고 저는 며느리를 향한 단절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부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며느리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이미 며느리를 상대로 한법적 보호자 권한 박탈 및 이혼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요양원에서 보험금을 요구하며 저에게 모멸감을 주었던 그 아이를 저는 더 이상 가족으로 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감정을 지우고 오직 남편을 지키기 위한 법적 대리인으로 서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부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아마 제가 보험금 서류에 사인할 마음을 먹었다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며느리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죄책감 대신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저는 준비한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남편의 자필 유언장 형식, 사채 회사에서 온 상환 독촉장, 그리고 며느리가 제게 보여주었던 보험금 약관까지. 세 가지 서류는 며느리의 탐욕과 남편의 배려, 그리고 저의 분노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독촉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눈빛은 순식간에 공포와 경계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아주 침착하고 낮은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험금을 그렇게 서둘러 원했던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니? 며느리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급하게 변명을 지어내려 애쓰는 모습은 구차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사업 때문에 잠깐 빌린 거예요. 아버님 사업이 잘 안 돼서 제가 몰래? 내가 내 시아버지 사업을 담보로 잡고 몰래 빌린 게 잠깐이라고.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고 사채 독촉장에 적힌 거액의 액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며느리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탈로 났음을 깨달은 며느리는 순식간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아버님 병원비 보태줄 줄 아셨어요. 저도 살아야죠. 그깟 보험금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이 집도 사채로 지켜야 할 상황이었어요. 며느리는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 위 서류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독촉장을 찢어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막아서며 쌓였던 분노와 결의를 담아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난 널 용서할 수 없다. 내가 내 남편을 돈으로 보고 이 가정을 파탄냈으니 이제 나도 너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겠다. 저는 남편이 쓰러지기 전 작성했던 자필 유언장을 며느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유언장 내용을 읽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려 했다는 사실에 놀란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어지는 말을 통해 며느리의 희망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너에게 관용을 베풀었을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내가 지금 남편의 목숨을 담보로 이 추악한 짓을 벌인 이상 나는 더 이상 너를 이 가족의 일원으로 둘 수 없다. 나는 오늘부터 내 시아버지의 법적 보호자 권한 박탈을 청구하고 너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단 한 푼도 없을 것이다. 내가 사채로 망가뜨린 이 가정을 이제 내가 지키겠다. 저의 단호한 선언은 며느리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는 소송이라는 말에 공포에 질려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에게 며느리는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남편과 저의 노후를 위협한 차갑고 잔인한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애원을 외면하고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빗속을 걸어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제 마음속의 분노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돈을 챙기려 했지만 결국 그 단절은 제가 선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는 식탁 위에 남겨진 며느리의 독촉장과 남편의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탐욕을 심판하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의 서류처를 정리하다가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결정적인 반전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내쫓은 후 저는 탈진한 상태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단호하게 선언했지만 평생 함께한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한다는 현실은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며느리가 찢으려 했던 사채 독촉장과 남편의 자필 유언장 형식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남기려 했던 그 첫 번째 유언장 내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추악한 이면을 모르고 마지막까지 배려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이 서류를 빌미로 다시 저를 괴롭힐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위협으로부터 남편을 지키기 위해 남편의 물건을 법적 증거로 분류하기로 하고 다시 한번 남편의 오래된 개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받던 비상금 봉투와는 별개로 서랍장 가장 깊은 곳, 평소 남편이 아끼던 낡은 성경책 뒤에서 저는 납작하고 봉인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철은 옅은 노란색이었고 겉면에는 남편의 단정한 필체로 공증 완료 중요한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개봉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법적 효력이 있는 진짜 유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며느리에게 보여주었던 손글씨 유언장과는 전혀 다른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공증된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과 함께 저는 또 다른 중요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생명보험금 수익자 변경 요청서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공증된 유언장의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문장들은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재산, 즉 현 거주지 및 자녀 사업 적립금 일체를 나의 사랑하는 아내 순애에게 위탁한다. 아내 순애는 이 재산을 나의 치료비와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권한을 갖는다. 특히 며느리 지연은 나의 아내 순애의 뜻에 따르도록 한다. 또한 나의 생명보험금 수익자를 아내 순애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며 이는 어떠한 법적 분쟁에도 변경될 수 없음을 명시한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에게 재산을 남기려 했다는 제 추측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탐욕을 이미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은 며느리가 몰래 사채를 쓰고 사업체를 위협했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훨씬 전에 그는 이미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효력이 확실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보험금 수익자까지 저로 완전히 변경해 두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요양원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던 그 보험금은 사실 이미 저의 권한으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급조된 듯 했던 손글씨 유언장은 아마도 며느리의 반응을 떠보거나 며느리의 탐욕을 자극하여 본색을 드러내게 만들려는 남편의 마지막 덫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남편의 깊은 사랑과 저를 향한 헌신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의 탐욕으로부터 아내인 저의 노후와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돈에 눈이 멀어 남편의 목숨까지 경시했지만 제 남편은 그 모든 배신 속에서도 저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의 냉정한 결심과 단절의 선언은 남편이 미리 준비해둔 두 번째 유언장 덕분에 완벽한 승리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늘은 돈에 눈먼 사람 편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 했던 남편의 진심 편이었다는 것을요. 제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와의 법적 싸움에서 남편의 유언대로 당당하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내 남편이 미리 준비한 두 번째 유언장이 며느리의 탐욕을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남편이 미리 준비한 두 번째 유언장을 발견했을 때 저는 무너졌던 제 인생이 다시 세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탐욕으로 인해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분노가 남편의 마지막 사랑과 현명함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현명하게 대비하라는 마지막 교훈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저는 우리 시니어들이 살아가야 할 노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헌신하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때로는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무서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첫 번째 유언 장형식이 아닌 보험금 수익자 변경 요청서를 제가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저와 남편의 노후를 완전히 파괴하려 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미리 공증이라는 법적인 장치를 해두지 않았더라면 저는 사랑하는 남편을 간병하는 동시에 재산을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소송을 수년 동안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남긴 유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치밀한 준비였습니다. 저희 시니어 구독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첫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기 전에 반드시 노후 자금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랑이지만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저처럼 불행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자녀 몰래라도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자금을 위탁하는 위탁 관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의 중요성을 잊지 마십시오. 정에 호소하는 자필 메모가 아닌 공증된 유언장만이 불행한 분쟁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미리 작성했던 보험금 수익자 변경 요청서처럼 중요한 금융자산의 권한은 배우자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지정해 두어야 합니다. 며느리가 저를 상대로 주장했던 수익자 권한은 결국 남편의 현명한 대비로 인해 무력화되었습니다. 셋째, 불신이 생겼을 때는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태도가 변했을 때 제가 감정에만 치우쳤다면 이 모든 진실을 밝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노를 가슴에 묻고 증거를 찾으려 했던 냉정한 결심만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때로는 착한 어머니, 인자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고 스스로를 지키는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남편의 유언대로 남은 재산을 관리하며 남편의 치료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남편의 마지막 배려까지 악용하려 했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과의 단절은 제가 아닌 며느리의 탐욕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노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져도 우리 스스로 현명하고 단단하게 준비한다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지혜로운 조언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